안녕하세요. 2014년 10월 25일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12일이 남았습니다. 기존에 공지해드렸던 것처럼 다음 주는 수업을 하고요. 11월 8일은 이제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좀 휴강을 하게 됐습니다. 하루만 휴강을 하니까 그쪽 일정에 맞춰가지고 간만에 한번 가족들하고 좀 여행을 다닌다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을 좀 계획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토요일날 수업을 받으시다 보면은 경조사를 참석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상황에 맞춰가지고 스케줄 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 특히 경조사가 참석이 힘들어가지고 애로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큰 가족 간의 행사 아니고서는 웬만하면은 강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일단 오늘은 이제 72의 과정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71, 72, 74 이쪽도 문제가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 80회 때 그때도 좋은 문제들 많이 있거든요. 근데 60회 때는 좀 문제들이 좀 전자계약이라든가 이런 쪽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딱 이 문제 괜찮다라는 문제들이 좀 적었는데 70회 때 부분부터는 71, 72, 74 이렇게 나가면서는 문제들이 좀 이번 연도에 또 나올 수 있는 문제들도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공지해드린 것처럼 72회 문제들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들을 중점적으로 봐달라고 말씀드렸는데 74회도 공지를 해놨습니다. 지금 매주 그 다음 주 그리고 이제 카톡으로도 내용들을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실시간으로 해서 미리 한번 준비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단 이제 교재가 파일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 파일을 교재로 만드는 중간에 72회 부분이 한 열 몇 장 정도가 프린트가 안 돼가지고 제본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면서 뭔가 이상하다라고 했는데 저도 나중에서야 발견했거든요. 왜냐면 교재에 문제가 없다 보니까 이게 지금 내용만 보다 보면은 중간에 뭔가 이상한데 하면서도 그냥 넘어가다 보니까 옆에서 보시면은 다른 장에 비해서 유난히 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딱 문제 답 맞춰보다니까 많은 부분이 교재에 빠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이번에는 아마 제대로 못 해오신 것 같습니다. 일부 분들은 출력을 해가지고 넣어가지고 이렇게 가져오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원하시는 분들은 앞에 그 파일로 다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하시면 파일로 카피를 해가지고 가서 다시 제본 부분을 하신다든가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70의 문제들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 텐데 사실 이 안에서 저도 좀 잘 모르는 유형의 문제들도 있습니다. 직류, 애자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도 처음 봤던 문제들인데 이런 것들이 어떤 모범 답안을 가지고 똑같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과연 맞는지 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냥 모범 답안대로 외워주시는 방법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전개에 관련해서 계산하는 문제들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도 사실 좀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72의 문제들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좀 낯설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문제들도 의외로 많이 있고요. 74회 때 가면은 문제들이 좋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74회 때 가서 좋은 문제가 많이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익숙해지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60회 때부터 문제들을 풀어보다 보니까 좀 중요하다고 했던 문제들이 뒤로 가면서 자꾸 한 번, 두 번씩 더 노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전력조류 계산 같은 건 최근에 요 회차 때에서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리고 다른 것들도 고장전류 계산도 조금 나오기 시작하고 이제 이번에는 고장전류 계산이 3교시 때 이제 일선지락전류에 관련된 부분이 나오고 74회 때 가면은 성간단락에 대한 부분이 또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이 나왔던 부분들 또 HVDC가 또 74회 때 또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전에 관연도 문제 분석을 하면서 많이 나온다고 했던 유형의 문제들이 여기서부터 지금 고개를 들기 시작하니까 이런 부분을 공부를 하면은 실제 시험 볼 때 조금 유리하겠구나.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좀 한 달 정도 남았을 때 1월달 됐을 때는 이 문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관연도에서 많이 나왔던 문제들만 해가지고 하루에 하게 되면 20문제 정도는 20문제에서 30문제는 하거든요. 근데 그걸 속도를 조금 빨리 하게 되면 하루에 한 3, 40문제 정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3, 40문제 정도를 하게 되면은 한 4주 정도 하게 되면은 한 150에서 160문제 정도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시험장에 들고 갈 수 있는 문제 수는 됩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 또 구정대가 있으니까 그 구정대를 이용해가지고 좀 공부를 하시면은 시험장 가셨을 때 조금 더 유리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커리큘럼들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고요. 뭐 계속 모든 회차를 다 설명한다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이 안에서 한 회차에서 이런 유의 문제가 났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선택할 것이냐. 제가 여기도 적어놨던 부분은 이런 문제는 반드시 선택을 해주셔야 된다는 문제들입니다. 왜 어려운 거 빼고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4교시 같은 건 4개 적었죠. 3교시 같은 건 3개 적었죠. 2교시 같은 건 2개 적었죠. 1교시 같은 건 4문제를 적었는데 13문제 정도를 마치다 보니까 그렇게 적었고 1교시는 10문제를 무조건 선택해야지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10문제를 선택하실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는 얘기죠. 내가 선택이 안 된다 그러면 내공이 부족한 겁니다. 근데 1교시를 10문제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건 어느 정도 공부하시지 않고서는 힘듭니다. 나머지 회차 수는 6문제 중에 반토막만 성공을 해도 일단은 성공을 한 겁니다. 왜? 그 정도면 어느 정도 공부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관연도 문제는 여러분이 습득한 상태에서 공부가 들어갔을 때 뭐 반타작 정도는 여러분들 하실 수가 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각 교시별로 4문제 이상을 선택했다. 그러면은 문제가 쉽게 나왔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했거나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한 교시에서 4문제를 자기가 완벽하게 선택해서 쓸 수 있다라는 거는 사실상은 좀 힘들다.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시기 전에는. 그래서 일단 여러분 목표는 반타작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관연도 문제를 계속 보시다 보면 뒤로 가면 갈수록 관연도 문제만 어느 정도 보니까 여러분들이 반타작 정도는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기시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거기서 더 많은 부분을 쓰실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하셔야 되고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봤을 때 이 문제가 정확하게 뭘 물어보느냐 엉뚱하게 답을 적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문제를 보시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72회입니다. 72회가 정확히 몇 년도인지 제가 여기 보시면 2004년도라고 되는데 이게 2004년도 초인지 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뒤에 걸 보시면 되니까 전력 조류 계산. 전력 조류 계산이 뭐죠? 정의. 발전소에서 생산된 유효제한 물려 전력의 흐름을 계산. 예. 그럼 전력 조류 계산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예? 먼저 목적이 나와야죠. 목적. 정의를 얘기했으면 이거 왜 쓰냐? 목적이 뭐가 있었죠? 예? 사운학. 예, 목적, 사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의, 목적, 이런 식으로 순간적으로 나가면서,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들 보실 때 이 문제만 보시지 말고 이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유형의 문제는 뭐가 있을까요를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중에 되시면 이제 문제답만 하는데 그 문제답만 하면서도 거기에 관련된 연상의 문제들을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 이 유형의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에 전력 조류 계산의 유형의 문제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목적이 뭐가 있을까? 구비조건, 목적 나오면 구비조건도 나오는데 여기는 구비조건 같은 건 필요 없죠. 나중에 보시면 목적 구비조건 나오는데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구비조건이라는 게 계산하는데 필요한 조건, 구비조건 대신에. 그럼 계산 시에 필요한 조건들이 있는데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냐? 알고 있는, 아까는 좀 전력조류 계산은 유효전력과 무효전력 흐름을 계산하는 건데 그 모선으로 나눠서 계산할 거 아닙니까? 그럼 모선이 얘기하신 것처럼 발전기 모선, 부하 모선, 기준 모선으로 나눠지는데 그 안에 기질량과 미질량을 가지고 계산할 거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제역과 기질량과 미질량이 나온 겁니다. 그럼 모선을 정하는 거는 왜 이렇게 정하느냐? 모선을 나눠놨는데 그리고 나서 이걸 계산하다 보면 어떤 계산 방법이 있을 거냐? 그러면 이제 기응, 니은. 가우스-자이델법, 니은, 뉴턴-라슬법, 1, 1개 미분방정식, 2개 미분방정식, 선형 미분방정식, 비선형 미분방정식, 그 다음에 Y, 용, 역 해가지고 Y, 역이라고 했죠. Y부스를 이용하거나 역행렬을 이용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전력조류 계산은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비교하는 게 가우스-자이델법하고 뉴턴-라슬법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하는 그런 내용들은 컴퓨터 계산 방법이라든가 수렴 속도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올 수 있겠거나 하는 게 이제 전력조류 계산에서 나올 수 있는 유형의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아까 스윙 모선, 슬랙 모선 아까 또 얘기했죠. 이게 다 틀립니다. 남자가 바라볼 때, 여자가 바라볼 때 똑같은 사물을 가지고
남자는 이제 이게 멋있다, 맛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자들은 아 저거 사는데 돈이 얼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다 틀리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 성인 기준들이 생각하는 남자하고 여자하고 생각하는 걸 간단하게 비교해드리면 남자는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요? 예? 여자? 돈이요? 자동차? 다 틀려지죠. 근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먹는 걸로 하게 되면은 남자들은 삼겹살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럼 여자는 뭘 좋아할까요? 파스타. 예, 맞습니다. 피자나 파스타. 취향이 틀린 거죠. 근데 이번에 나왔던 게 문제가 뭐냐면은 어느 이제 공기업이 3년 동안 파스타 집에서 긁은 값이 8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8억을 3년 동안 긁었다고 하는데 하루에 뭐 열 몇 번씩 긁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아니 어떻게 8억을 3년 동안 쓰지? 몇 사람이 가서 먹었길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카드깡 한 거 아니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뭐 그런 것들도 있고요. 취향이 틀리니까. 그럼 남자는 우리나라 성인 남자들은 1년에 술을 몇 병이나 먹을까요? 맥주, 소주. 일단 소주는 356병. 아니 맥주가 356캔. 소주가 123병. 1인당이요? 1인당. 평균. 예. 담배는 남자가 15개 피, 여자는 9개 피. 뭐 이런 식으로. 그걸 보면 여자들도 야, 이게 많이 들었구나. 담배 피는 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내용들 비교하시면 동거에 관련된 기준. 남자는 66%가 찬성, 여자는 80%가 반대. 뭐 이런 식으로. 예? 기준이 다 틀리니까. 뭐 직장 내 성인 남자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는 시각들이 틀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이런 문제를 봤을 때 바라보는 시각이 틀려지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만 보시지 말고요. 근데 이제 정확하게는 보셔야 됩니다. 문제 답을 쓰실 때는 이 정확한 내용을 보고 쓰셔야지만 됩니다. 하지만 공부를 하실 때는 이것만 보시지 말고 이 옆에 있는 문제들이 또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셨다가 왜냐하면 이 문제가 똑같이 나올 수도 있지만은 똑같이 않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 근처의 문제를 생각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교류형 애자에 비해 직류형 애자 선정 시 유의해야 할 특성. 여기는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뭐 염분 밀도, 내전압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저도 요 내용을 보고서야 알았지 사실 이해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염분 부착 밀도하고 그 다음에 전식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내전압에 관련된 거고 세 가지 포인트가 나와 있는데 이건 그냥 뭐 모범 답안을 보실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XLP 케이블, CNCV 케이블의 약자 이번에도 시험에 나왔죠. 요거하고 뭐 FR, CNCOW하고 트리 억제형하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그 전기관 3층에 가시면 이제 케이블을 구해다 놨습니다. ACSR하고 22900, 트리 억제형하고, 그 다음에 345kV CAZB 2500스키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기회 되실 때는 토요일 날 오전 같은 데 가가지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 아까 스톡브리지 댐퍼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머로드는 아니고 스톡브리지 댐퍼 들어있고 그 다음에 스페이스 댐퍼가 이제 4도체짜리 480스퀘어 R 케이블 480스퀘어 C 케이블에 대한 6도체 그 스페이서 댐퍼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일단 주상 변압기 그 다음에 MOF 그 다음에 뭐 피레기 그 다음에 모터 그 다음에 뭐 파워퓨즈 뭐 이런 내용들 실물들이 하나씩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여기서 이제 거기서 이제 아침에 보셨지만 도치가 있죠. 도치 바깥에 뭐가 있을까요? 반도전층. 내부 반도전층. 그 다음에 절연층. 그 다음 또 외부 반도전층. 그리고 수밀형 테이프라든가 차수형 테이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절연에 관련된 이런 테이프들이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시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방식층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예? 방식층은 이제 고무 절연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져 있겠죠. 장거리 송전술래 임피던스는 아래 그린 것 같다. 선로 특성 임피던스를 구하라. 이제 특성 임피던스 정의가 어떻게 되죠? 수정단을 특성 임피던스로 단락한 상태에서 그거는 아니죠. 저번 주에도 설명드렸는데 특성 임피던스하고 송전 용량하고 헷갈리시니까 특성 임피던스는
R은 뭐죠? R은 I분의 V죠. 그럼 그걸 그대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특성 임피던스는 송전선을 진행하는 전압 전류의 B. 이렇게 쉽게. 임피던스니까 R은 I분의 V 아닙니까? 그러면 전압하고 전류 아닙니까? 송전선을 진행하는 전압 전류의 B가 특성 임피던스입니다.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라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때 얘기하는 서지 임피던스 로딩이 돼야죠. 로딩이 들어가면서 나오니까 P가 나오니까 P는 어떻게 되죠? R분의 V 자상 아닙니까? R이 Z오메가가 나오고 특성 임피던스가 밑에 들어가고 위에 ER 자상하니까 수전단을 단락한 상태에서의 그런 부분으로 이제 설명을 드렸던 거죠. 특성 임피던스를 가지고 나오는 고유 송전 전력을 고유 송전 용량이라고 한다라고 이제 저번 시간에 설명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헷갈리시는 게 특성 임피던스 구하라는 건 R을 구하라는 겁니다. P가 아니라. 그러니까 R을 구할 때 그때 보시면 특성 임피던스는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죠? 5장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성배정공학에 5장에서. 무바일 때는 단락하고, 또, 개방하고. 개방과 단락을 통해서 이제 임피던스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부하를 개방을 시키고, 개방을 시키게 되면 얘가 이렇게 4하고 6이 더해지겠죠. 단락을 하게 되면 5하고 6이 병렬로 연결되겠죠. 그걸 통해서 이제 그 두 가지를 가지고 해서 Z 오메가분의 1로 해가지고 Z 오메가를 계산하느냐, Y를 계산하느냐. 특성 임피던스 Z 오메가는 어떻게 되죠? 루트 Y분의 Z 아닙니까? 그 Y하고 Z를 여기서 구해가지고 그 부분을 넣어가지고 계산하라 이 얘기입니다, 결국은. 포인트는. 그러니까 특성 임피던스를 어떻게 구하는지 내용을 알고 여기서 실제로 적용해서 구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발전기 중성점 접지 방식의 종류. 뭐가 있을까요? 직접 접지, 저항 접지, 뭐 비접지 있겠죠. 근데 이 발전기는 비접지로 쓰이는 데는 이제 선박이나 이런 데들은 비접지로 쓰여지고 있고요. 대부분은 저항 접지로 쓰여집니다. 충격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배에서는 접지라는 게 없습니다. 쇳덩이에서 접지했다? 땅에다 접지가 안 됐지 않습니까? 물 위에 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접지가 됩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비접지 개념에서 델타 건선으로 재어지는 거고, 경우에 따라서 뭐 접지라고 해가지고 저항 접지를 해가지고 연결하고는 있지만은 사실은 그 몸체에서 접지란 거지 실제로 그 저항 값이 나오는 게 어디 뭐 안 될 거 아닙니까? 물 위에 떠 있는데 땅 속에다 받고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일반 발전소 같은 경우는 틀려지겠죠. 땅에 분명히 중성적 접지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접지 방식의 종류를 연결하고 해라. 그러면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전기 사용 설비에서 케이블의 굵기 선정 방법. 케이블 아침에 보여드렸는데, 그걸 어떻게 선정할까요? 굵기를. 허용전류, 단락전류. 예. 그러니까 평상시, 사고시, 단락시, 뭐 이런 식으로 다 보는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 때는 허용전류만 계산하면 되고, 사고시에는 사고전류가 흐르니까 그 사고전류에서 견딜 수 있는 부분까지 고려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때 평상시 때 허용전류는 다 뭐 얘가 뭐 100A 흘려줘야 된다. 그럼 100A 흘릴 수 있는 면적으로 해서 계산을 할 겁니다. 근데 사고시는 100A 흐르는 게 아니죠. 그때는 뭐 1000A, 2000A 뭐 이렇게 큰 전류가 흐르는데 그 전류가 흐르게 되면 열이 발생하고 그러다 보면 녹아내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단락시의 허용전류에서는 그런 부분이 용융되지 않게끔 시간을 가지고 사고 났을 때 몇 초에 차단할 거냐. 그럼 그 에너지를 얘가 열로서 흡수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어떤 스페이스를 가지고 있는 케이블을 선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전륜체가 녹아내릴 수가 있습니다. 온도가 올라가다 보면. 전륜체 같은 경우는 CV 케이블 같은 경우는 90도까지밖에 못 견디거든요. 상시는 90도, 그 다음에 비상시는 100도, 이런 식으로 가죠. 그런 내용들이 이제 표로 해가지고 간단하게 자료에는 나오고, 154 전력계통에 적용하는 고속도 제표로 방식의 종류와 효과에 대해서 기술하셔. 그래서 이제 한 분이 문의를 하셨는데, 154를 빼고 봤을 때는, 고속도 제표로 방식은 단상 제표로가 있고요. 삼상 제표로가 있고, 단상 플러스 삼상 제표로가 있고, 다상 제표로가 있는데, 154라는 말이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서는 단상하고 삼상만 나온 겁니다. 답안지. 3, 4, 5는 중요하죠. 그러니까 단상하고 삼상은 같이 있습니다. 다상은 765. 상이 여러 개 있으니까. 그런 개념으로 이제 보시면 되죠. 그리고 여기서 이 문제에 따라서
이걸 딱 보고 이제 여기 4개를 다 썼다. 그러면 점수가 뭐 나오긴 하겠죠. 예?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출제자가 의도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감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고속도 제표를 알고 썼지 154 부분에 딱 적용하는 부분에서 정확하게 표현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변압기 퍼센트 임피던스 선정 시 검토해야 될 사항 뭐가 있을까요? 여기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대략적으로 봤을 때 퍼센트 임피던스가 뭘까요? 먼저 전압, 전격 전압에 대한 전압.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전격 전압에 대한 요 부분에 대한 전압 강화의 비율 이렇게. 근데 사실 그럼 퍼센트 임피던스를 어떻게 측정할까요? 2차를 단락한 상태에서 예. 전압 강화. 퍼센트 임피던스를 측정하려면 변압기를 이렇게 그려놓고 2차 측에 전격 관리를 예. 이건 테스트를 해본 사람은 내용을 아시는데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여기를 단락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암페어를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전격 전압을 겁니다. 전압을 걸면은 이 전압에서 여기 전류가 흐르겠죠. 전압에서 전류가 흐르고 그 전류에서 자석이 발생돼서 이 자석에 관련된 역기 전력이 흐르면서 전류가 흐르겠죠. 그럼 여기 전격 전압을 22.9를 걸었는데 여기 전격 전류가 100A가 나와야 되는데 100A가 안 나왔습니다. 왜? 여기에 뭔가 저항이 있으니까 적게 나오겠죠. 뭐 98이라든가 이렇게 나왔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전압을 좀 올려야 되겠죠. 더 올려야지 전격 전압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1차 측에다가 전격 전압을 걸으면 좀 큰일 나요. 예. 그 여기서 뭐 반환부합법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 예. 그래요? 그럼 제가 알고 있는 건 2차 측을 단락시켜 놓은 상태에서 이 전격 전류가 흐를 때 요 전압가, 그러니까 2차 측에서 요 전압가, 전압가, 여기 실제로 그 전압가의 그 B가, 그 퍼센트 임피던스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차 측에서 전격 전류가 흐르고요. 예. 2차 측에서 전격 전류가 전압이 드롭 전압이 얼마나, 예. 그것만큼 떨어진 걸 가지고 이제 계산하는 식으로,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2차 측은 단락을 시켜놓고 전류가 전격 전류가 흘렀을 때 전압 강화의 B가 바로 그 임피던스 전압 강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확한 정의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임피던스다 그럼 퍼센트 임피던스다 해가지고 전체 전압분의 그러니까 2분의 ZI라고 표시하는데 그 ZI를 델타 2로 해가지고 표시를 하는 부분이 있고 그걸 1차 측으로 바라보나 2차 측을 바라보나 같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퍼센트 임피던스를 사용한다. 이런 내용들의 증명 내용들도 나와 있고요. 변압기 이행전압. 변압기 이행전압도 이제 10점짜리로 나왔었는데, 이거 말고 이 뒤에 한 번 더 나왔었나 그럴 겁니다, 아마. 이행전압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이행이라는 게 약속 이행, 뭐 보험 이행 해가지고 뭐 같이 행하겠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죠. 행동을 한다 이런 부분으로 생각해서 전달이 된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행전압이라는 건 유도전압처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차 측에 뭔가 들어왔을 때 그 안에 정전 성분에 의해서 또는 전자 성분에 의해서 그게 2차 측으로 유기되는 전압이 얼마가 됐냐 그걸 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림을 그리면은 변압기를 이렇게 그려놓고요. 이 가운데다 이렇게 C 성분을 놓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C 성분을 이렇게 놓고 여기다 접지를 해놨습니다. 여기하고 여기는 1차 측하고 2차 측이니까 C12가 되고 여기는 C2하고 땅이니까 C22라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전체 정전적이라는 부분 전체분에 C12 플러스 C2 2분의 그다음에 뭐 알파 C12인가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2차 측이 잘 모르겠는데 요거는 전도계수고 그러니까 전압이 분배가 되는 거죠. 전체분에 여기 전압이 얼마나 걸리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류 분배 법칙 해가지고 근데 이제 이 저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여기 걸리는 전압 때문에 이 C 성분을 해서 이렇게 적어 놓은 거고요. 그래서 여기 전압이 얼마가 걸려서 이쪽으로 넘어가느냐 이런 개념으로 써놨습니다. 정전적으로는. 전자적으로는 마찬가지로 또 내용들이 또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개념 정도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행전압에서는. 그림이 가장 중요한 거고. 그러면 이런 대책이 나왔죠. 이행전압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아까처럼 차폐를 시켜줘야지만 된다. 차폐를 시켜줄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이런 부분, 저렴한 악기를 사용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4가지 대책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뭐 그 4가지 대책을 보고, 답을 써주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도 보고, 키워드로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하중연관의 종류, 지지물에서. 요거는 이제 그 전력기술 용어 해설집에 들어있는 내용들인데요. 하중연관의 종류가 뭐가 있을까요? 수평, 그리고, 수직, 예. 합성. 예.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수평과 수직과 합성. 근데 수평은 쉽습니다. 어디하고 어디를 볼 것이냐. 수직은 어디에서 하고 어디를 볼 것이냐. 이제 수평은 이제 말 그대로 수평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를 본다든가, 예를 들어 수평은. 근데 수직 같은 거는 이제 수직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렇게. 수직이니까. 그럼 여기하고 여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본다든가, 그렇게 해서 나눈다든가, 2분의 1로 나눈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 포인트가 얘는 수직일 때는 수직이 밑에니까 요 그림을 그리실 때 얘도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되는데 책에는 그냥 이렇게 그려놓고 가운데다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시면은 전력기술 용어 해설집에서는 이렇게 돼가지고 요 밑에 부분에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가운데로 이제 가운데 최저점에서의 그 거리를 가지고 비교를 해놨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 되고, 합성 부분은 얘 부분에서 떨어지는 부분하고 옆으로 가는 부분도 있고, 뭐 밑으로 내려가는 부분도 있고, 옆으로 가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2개를 같이 합쳐가지고 합성 하중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 내용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건 이제 가공설로하고 모선으로 구분 설명하시오라고 딱 돼 있는데, 보호 방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모선 보호 방식은 이 뒤에 또 나옵니다. 또 문제가. 거기서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가공선로 보호 방식을 설명해라. 그러면 이제 송전선로 보호 방식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송전선로 보호 방식은 저희가 외웠던 게 과방거피제. 근데 여기서 이제 내용들이 조금 틀려지죠. 과방거피제 가지고 과전류 계전 방식, 방향과전류 계전 방식, 파일로트 계전 방식, 그 다음 거리 계전 방식, 제페로 방식.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여기서는 154 계통이라고 했으니까, 과전류나 방향과전류, 뭐, 이제 말고, 파일로트 개전 방식 나에서 이렇게 또 나가는 부분을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일부를. 뭐 전송 차단 방식이니 뭐 이런 전압 반영 방식이니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좀 나올 거고요. 모선 같은 경우는, 모선의 정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모선의 정의는 어떻게 되죠? 전력의 집중과 배분. 전력의 집중과 배분이 이루어지는 도체까지. 딱. 그럼 전력의 집중과 배분이 이루어진 도체인데, 그럼 그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단모선, 복모선. 네. 저는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단모선, 복모선, 한상모선은 배웠는데, 이 복모선 안에 이제 여러 가지로 쪼개진다고 얘기를 하면서, 복모선은 이중모선, 1가 2분의 12모선, 2부스 타임모선, 4부스 타임모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안에다 넣어버렸습니다. 환상은 이렇게 동그라미가 되는 거고, 근데 다른 것들도 동그라미가 되거든요. 사실 2부스 타임 모션도 어떻게 보면 동그라미가 되는데 분류를 그렇게 해놨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외우는 기준은. 그럼 이제 모선의 보호 방식, 여기서는 보호 방식을 물어봤기 때문에 여기서 그 부분을 10점짜리입니다. 10점짜리에서 그게 어떤 종류고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물어본 것만 답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모선의 보호 방식은 뭐가 있을까요? 압류 방향, 전압 차동 방식, 전류 차동 방식, 방향 비교 방식, 위상 비교 방식, 환상 모선 방식, 차폐 모선 방식. 그 6개만 써주면은 되고, 여기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154 쪽에 가공설로 뭐 한 반 정도 써주면 되겠죠? 얘도 반 정도 써주면 되겠죠? 옆에 그림 같은 건 간단하게 그려주면 되겠죠? 10점짜리 맞게끔 거기에 각색을 해서 써줘야 되는데, 이와 같은 똑같은 유형의 문제가 또 나올 수도 있지만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좀 약간씩 쪼개서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처럼 생각하실 때 요거만 보시지 말고 그거에서 파생될 수 있는 유형의 문제들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시자는 얘기입니다. 초과 가공 송전설의 송전 손실에 대해서 설명하셔. 이거 참 어렵습니다. 송전 손실에 대해서 설명하라. 이게 나중에 나오면 송전 손실을 하게 되면 생각나는 게 3I 자승 아닙니다. 무조건. PL은 3I 자승안. 그래서 전류가 문제가 있거나 3I 자승안이니까 전류가 문제가 있거나 저항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전류나 저항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PL은 3I 자승이 아니니까. 그래서 전류하고 전압 부분에, 저항 부분에 대해서 내용들이 나오고 있을 겁니다. 전력기기 절연물에 적용하고 있는 내열 절연 계급에서 종별 최고 회용 사용 온도를 기술하시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그 전에 외우셨을 때는 어떻게 했죠?
YAEB FHC 이렇게 해갖고 90도, 105도, 120도, 130도, 150도, 180도 뭐 이렇게 였을 겁니다. 그리고 뭐 그 180도 이상, 뭐 220도 이상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뒤에 조건들이 뭐 IEEE나 IEC에서 조금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밑에 코멘트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옛날 한전 자료 같은 데 보시면 그렇게 밑에 그 추가된 내용이 늘어났더라고요. 옛날에 비해서. 그래서 220도 이상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요 2교시 1번 문제.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문제를 읽어보면서 증명하셔. 증명 나오니까 까다로운 거죠. 이게. 저기가 증명하셔 하니까 저게 생각이 나는데, 미국에 있는 한 여자가 쌍둥이 남자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었는데, 그러니까 원래 사귀던 동생하고 사귀다가 헤어졌습니다. 헤어지고 술집에 갔는데 동생하고 똑같이 생긴 일란성 쌍둥이 형을 만나가지고 관계를 맺었다 이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애를 낳습니다. 그러고 나서 친자 확인서 등을 했더니 쌍둥이니까 유전자가 다 같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뭐 양육권 때문에 뭐 양육비 내라고 막 소송을 했는데 결국은 누가 누군지 몰라가지고 서로 자기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다고. 그런 뉴스 토픽도 나오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유전자가 이제 똑같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인란성이기 때문에 유전자가 똑같은 거죠. 그리고 옛날에 그걸 이용해서 뭐 범죄를 이용하거나 아니면은 뭐 대리시험을 치거나, 대리시험 같은 거는 쉽죠. 뭐 똑같은데. 왜? 저희 와이프가 인란성 쌍둥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연애할 때 처음에 딱 보는 순간은 똑같더라고, 진짜. 근데 딱 자세히 보면은 뭔가 틀립니다. 왜? 실수를 하면 안 되니까 딱 보면 뭐 약간 기미가 있다든가. 근데 이제 이미지는 똑같습니다. 옷을 똑같은 걸 입고 오면 이미지가 똑같으니까. 그 거리에서 연애하러 이제 다니다 보면 다른 사람인 줄 알고 언니나 동생으로 착각해서 서로 막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서 이 친구들은 하도 많이 당하다 보니까 저 아니에요 안 하고 네 하고 왜 지나가면서 하는 거니까 그냥 인사하면서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좀 지나니까 이제 그 친구들이나 이제 아는 사람들이 쌍둥이라는 걸 아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또 이렇게 또 만나게 돼도 이제 얘기감이 되기도 하고. 그전에는 제 주위에 그런 일란성 쌍둥이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일란성도 있고 많아지죠. 근데 일란성 쌍둥이나 뭐 3명이 이상의 쌍둥이가 나오는 것들은 대부분 시술했을 때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니면 유전에서 한 세대 걸러서 나오거나 바로 이제 다음 세대는 잘 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성과 열성이 있는데 우성의 개념이 한 세대 걸려서 나오거나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대머리도 우성입니다. 그래서 위에가 대머리면은 밑에도 가족들도 대머리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것들을 주의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몸에 안 좋은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래서 요즘은 결혼할 때도 유전자 검사해가지고 뭔가 안 좋은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들도 체크를 한다고 합니다. 네? 자, 요것도 딱 보니까 뭐 증명을 하라고 하는데 뭘 증명하라는 게 사실 보긴 했는데 이걸 막 움직여가면서 했을 때 최대 전이가 나오는 걸 증명하라. 이거하고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뭐 나온 적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유형의 비슷한 건 나왔는데 이거하고 똑같은 건 안 나왔었습니다. 이게 나온다 다시. 그래서 저 쓸 자신이 없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그냥 스킵을 해서 하셔도, 왜? 이거 이해하고 애울 시간에, 물론 이제 계산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이해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내가 약한 부분은 포기를 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거는 하면 되는데, 거기에 들이는 시간보다 내가 보충해야 될 부분이 더 많으면 그냥 그쪽으로 가시자는 얘기죠. 모든 거, 여러분 100점을 맞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니까. 저도 잘 모르는 부분 솔직하게 모른다고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이해를 시킵니까? ASS는 뭔지 아시죠? 어떤 때 사용을 하나요? 1000kV가 예. 근데 이제 1000kV, 1000kV 이하, 뭐 1000kV가 아니라 1000kW 이하 이렇게 되는데 300에서 1000kW 사이 이런 식으로. 예전에 그렇게 썼는데 30km 때는 인터럽트 스위치가 없어지는 바람에 ADS를 통일합니다. 그래요?
옛날에 답안지들에는 이제 그 규정에도 300kV부터 1000kV 미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규정이 바뀌어서 지금 전부 다 1000kV 미만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도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나오는 이제 전류들이 몇 암페어들이 나올까요? 800A, 900A. 그게 키포인트입니다. 800A 미만에 대해서는 차단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은 차단이 안 된다. 뭐 900A 이상의 사고 전류에 대해서는 차단할 수가 없다. 그건 뭐냐? 22,900이거든, 이게 지금. 154 쪽에 쓰여지는 게 아니라 22,900 쪽에 차단기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차단기가 뭐라고요? 스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차단기인데 스위치니까 불만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니까 사고 전류를 차단을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800A 미만에서는 차단이 되는데 그 이상은 차단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혼자서 차단을 못 하니까 항상 이 뒤에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뭐죠? 예? 리클로저가 딱 끊어져요, 주고. 이 협조 제어 부분에 대해서 나왔는데, 리클로저가 딱 끊어지면은 얘가 전압이 끊어진 걸 보고 그때 사고 전류를 차단 못하니까 사고 났을 때 사고 전류 인식해서 리클로저가 끊어집니다. 그러면은 그 구간은 얘가 딱 죽어버립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카운트를 합니다, 얘가. 그냥 한 번에 카운트하는 게 아니라 얘가 2번, 3번 해가지고 리클로저가 동작하는 그 개수에 따라서 리클로저가 3번 온오프를 했을 때 그때 떨어져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왜냐하면 사고가 지속이 되기 때문에 얘가 넣었다 뺐다 하다가도 이거 사고니까 그냥 끊어버려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 얘는 그걸 받아가지고 저쪽에서 사고가 나서 리클로저가 이걸 못 끊고 있으니까 얘가 리클로저가 전압을 끊어졌을 때 전류가 안 흐르니까 나는 그때 끊으면 되겠다 하고 그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카운터가 한 군데서만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서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AS를 다 같이 쓴 쪽에서는 요 메인 단에서 사고 났을 때 다 죽어버리는 전체가 다 정전이 될 수 있는 이런 위험 요소가 있다 이거죠. 그때는 어떻습니까? 가서 수동 개폐를 해가지고 선 잡아 당기거나 돌리거나 하는데 거의 이렇게 끈이 달려있어 가지고 딱 오픈되어 있으면 이걸 딱 당기면은 다시 올라가게끔 이런 타입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리클로저하고 보호협조를 하는 방법. 지금 리클로저 부분을 말씀드렸듯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2F, 2D에서 한 3번 이상의 전압이 죽었을 때 얘가 그때 카운터를 해가지고 차단을 한다. 이런 개념 정도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800A, 900A 전류에 대한 개념들. 그리고 설치 조건에 대한 개념들. 이런 부분. 설치 조건들이 바뀌었지만, 그러면 예를 들어 300에서 1000kV를 썼으나 지금은 이렇게 해서 한다라든가 그런 내용들을 좀 써주시는 것도 좋고요. 변경 전, 변경 후, 이런 식으로 내용을 써주시면 더 확실하겠죠. 2줄을 써주니까, 이 사람 확실히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구나. 그리고 외형도 그림 하나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2F, 2D에 대한, 리클로저에 대한 협조 부분도 그림을 그려주시고, 이런 내용으로. 풍력발전기의 종류와 장단점. 풍력발전기가 미국형 있고, 네덜란드형 있고, 네프, 이렇게 네덜란드형에다가, 풍차형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리우스형도 있고, 이렇게 그림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고, 장단점은, 아까처럼 에너지원에 대한 부분들, 속도에 관련된 부분들,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는 무한하다. 근데 속도가 어느 정도 이상이 돼야지만 동작을 할 수가 있다. 보통 이게 7, 8m 이상의 풍속이 나와야지만 얘가 돌기 시작을 합니다. 주속비라는 게 있어가지고, 주속비가 크면 클수록 고속 풍차가 되겠죠. 그건 뭐냐? 바람이 5m가 불렀습니다. 그럼 얘가 프로펠러를 한번 돌리겠죠? 한번 돌리면서 얘가 돌면서 가속이 생길 거 아닙니까? 한 번 도는 놈을 또 한 번 밀어주고 계속 주기적으로 밀어보다 보면, 그러니까 선풍기처럼 보시면 됩니다. 선풍기 돌다 보면은 그냥 일반 풍은 그냥 계속 똑같이 도는데 빨리 돌리면은 빨리 돌죠. 그것처럼 뭔가 이제 입력이 들어왔을 때 빨리 도는데 그 주속비는 들어오는 풍력과 수차의 날개 끝에 쪽에 속도와의 차이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주속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1.5, 1.5에서 2.5, 3.5 해가지고 주속비가 3.5 이상이 되면 고속풍차고, 주속비가 1.5가 되면은 저속풍차고, 그럼 바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바람이 들어오더라도 얘 로터가 자유롭게 못 들어간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 로터가 있고, 암이 있고, 이름이 다 생각이 안 나는데, 메인 부분이 있고 여기서 달려서 나옵니다. 근데 이 날개 부분이 보통 80m에서 120m입니다. 60m짜리도 있고요, 날개 하나가. 그럼 날개가 3개짜리가 이렇게 달려있겠죠? 엠블럼처럼. 그럼 얘가 80m면 얘는 어떻게 합니까? 더 높아야 되겠죠?
100m 정도는 돼야 될 겁니다. 땅에 닿으면 안 되니까, 돌면서. 그런 식으로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회전 부분을 받쳐주는 부분이 좀 더 튼튼해져야 될 거고. 근데 이제 밑에 부분도 그럼 튼튼해져야 되겠죠. 그럼 돈이 되는 겁니다, 이게 돈이. 그러다 보니까 이걸 소형화시키는 부분들. 다. 소형화시키는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커지면은 이걸 지지하는 지지대도 커지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변환하는 부분에 인버터가 들어간다든가 변압기가 들어간다든가 해서 요걸 돌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DC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 DC를 예를 들어 AC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AC가 나오면 AC 발전기를 이용해서 DC로 저장을 해서 배터리를 해가지고 다시 변압을 해서 올려준다든가 아니면 DC로 나온 걸 축전을 해가지고 다시 인버터를 해가지고 AC로 만들어가지고 이 밑에 변압기에서 다시 멀리 보내준다든가. 근데 이 앞에서 DC가 나오든 AC가 나오든 그 안에 인버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결국은 AC가 있어야지 되거든요. 왜? DC로는 저쪽까지 멀리 보내줄 수가 없습니다. 왜? DC로는 전압이 낮으니까 멀리 못 가니까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AC로 해서 변압기를 통해 가지고 전압을 승합을 합니다. 승합을 해서 보내주면 멀리까지 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최소 6600이라든가 21900의 케이블을 이용해 가지고 풍력 발전기가 있으면은 고지별로 하나씩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고지별로 있는 걸 다 묶어가지고 가야 되니까, 전압이 높아져야지만 케이블이 잘 작아지겠죠? 그래서 그 변압기를 요 안에다 놓기 위해서, 판넬을 거기다 넣기 위해서 이 부분을 최소화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 주셔야지만 됩니다. 그런 내용들도 여기서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 케이블이 이제 포설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여기는 풍력 발전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발전기. 밑에 몸체라든가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요 자체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포커스를 그쪽에 집중을 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지만 됩니다. 근데 나중에 풍력 발전이라고 해서 발전기가 아니라 풍력 발전을 했을 때 장단점을 설명하셔야 할 때는 그때는 타워라든가 아니면 여기서 배송되는 부분이라든가 전송되거나 운용하는 데 있어서 그런 내용들까지 다 적어 주시면 좋겠죠. 이걸 연결했을 때 문제점이 뭔지 전압 강화라든가 이런 것들도 생기겠죠. 전압 변동이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 보호협조 쪽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근데 이제 풍력 같은 게 한두 개 정도는 모르는데 풍력이 이제 많아지면 용량이 커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1호사로 송전을 하고요. 대부분 작은 것들은 풍력 발전기 보통 한 3, 4개 이런 정도밖에 없는 데들은 22,900으로 받습니다. 근데 지금 한 30개, 40개 이런 데 되는 데들은 영양풍력이나 이런 데들은 한 30개 넘거든요. 그런 데는 1호사로 받아가지고 승합을 하고요. 나머지 태기산 풍력 같은 경우 한 4대인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제주도 실증단지에도 보면 몇 개 풍력들이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은 한 2기, 3기 이렇게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런 데서 발생하는 것들은 파워 자체가 작기 때문에 1호사로 승합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1호사 설비가 있어야 된다면 또 단위가 또 커지죠. 우리나라 최고 송전 전압인 765kV 송전선로 건설의 장점을 설명하시오. 그럼 이제 1호사에 비해서, 345에 비해서 765를 왜 써야지만 되는지. 면적이 늘어나죠. 765를 쓰니까 전압 레벨 때문에 절연을 해줘야 되니까. 근데 이제 같은 용량 대비로 할 때는 평수가 줄어듭니다. 얘는 700평, 얘는 300평, 얘는 100평, 이런 식으로. 1호사를 써서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용량을 보내주기 위해서는 한 700평이 필요하다. 그럼 345를 쓰게 되면 한 300평이 필요하다. 그럼 765를 쓰게 되면 한 150평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딱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1호사일 때는 한 700평이다. 그럼 765일 때는 한 150평 이런 식으로 되고 345일 때는 한 340평 이런 식으로 이제 대충 매칭이 되거든요. 평수도.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딱 답을 보시고 어떻게 상관관계를 적어서 내가 외워야 되겠다. 이걸 생각하셔야지만 됩니다. 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암기하는 방법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여기에는 이런 관계가 있구나. 그래서 그런 것도 딱 보시면 그럼 몇 개를 설치할 수 있냐? 여기는 18개, 여기는 4개, 여기는 1개, 이렇게 15개, 4개, 1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디다 써야 된다. 이런 그런 내용들도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한번 보시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어떤 법칙을 가지고 생각하시냐는 얘기죠. 18개, 4개, 1개 이렇게 돼 있고 나와 있습니다. 이따 보시면은 가공송전선로에서 바람으로 발생하는 진동 현상의 종류. 진동이 뭐가 있을까요? 예? 먼저 미풍 진동이 나와야 됩니다. 바람에 의한. 그 다음에 눈에 의해서 발생하는 갤러핑이죠. 날개처럼 돼 있어가지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눈에 의해서 이제 눈이 탈락하면서 튀어오르는, 예?
예? 슬리트 점프가 있을 거고요. 그 외에 뭐 서브스판 진동이 있을 거고, 와류 진동이 있을 거고, 뭐 측면 뭐 무슨 진동이 있을 거고, 뭐 이런 식으로 가지고 그때 진동 부분은 실제적으로 나오는 부분 비교를 했습니다. 뭐 연쇄 진동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진동들이 있더라고 있기는 실무적으로 보면은. 근데 그걸 다 여러분들 쓰실 수가 없으니까 먼저 진동을 날 수 있는 바람만에 의한 진동인데 눈이 없이 그냥 일반적인 케이블에서 바람 때문에 생기는 진동 부분을 얘기하고, 눈의 부착이 돼서 그것 때문에 바람에 의해 가지고 진동이 생기는 그런 부분이 생길 거고, 갤러핑이 생길 거고, 눈이 탈락이 되면서 튀어오르는 현상, 그런 것들에 의해서 진동이 생기는 슬리트 점프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서브스판 진동 해가지고 양쪽에 묶여 있는데 이게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진동들이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진동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을 써주고 그걸 대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있다? 아침에도 보여드렸는데 아톡스 배터리에서 아머라든가 스톡브리지 댐퍼라든가 아톡스니까 스페이스 댐퍼라든가 베이트 댐퍼라든가 토셔널 댐퍼라든가 이런 증거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답을 써주시면 됩니다. 25점짜리인데 이거는 간단하게 써주시는 게 아니라 25점짜리이기 때문에 아까처럼 그 진동현상의 종류도 그림을 써주시고 대책도 그림을 써주시고 이런 것들은 그림을 그려서 그것들을 이해를 시켜주셔야만 된다는 얘기죠. 보호개전장치의 서지 경감 대책에 대해서 기술하여. 보호개전기 장치의 서지 경감 대책 뭐가 있을까요? 서지 옵소버가 있겠죠. 뭐 피레기가 있을 거고, 서지 옵소버가 있을 거고, 서지 프로텍트 디바이스가 있을 거고, 트랜지언트 볼티지 서지 서프레서가 있을 거고, 그다음 노이즈 컷을 통해 가지고 뭔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서지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할 거고, 절연변 악기를 쓴다든가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또 나올 겁니다. 근데 이게 좀 문제가 두 가지를 좀 짬뽕을 해놓은 문제죠, 사실은. 뭐 보호개전기를 물어보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뭐 서지가 들어오는 걸 물어보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이게 약간 애매하게 합쳐지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 난감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문제를 받아봤을 때는. 근데 내용 자체는 비슷합니다. 보호개전기 뭔가 판넬에 달려있으니까 외부에서 뭔가 이상전압이 들어와가지고 그 이상전압이 보호개전기든 아니면 판넬이든 차단기든 어디 쪽에 영향을 미칠 텐데, 그 영향을 미치는 걸 줄이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해야 되냐? 그럼 들어오는 부분을 차단해주면 됩니다. 들어오는 부분을 차단하는데 어디서 들어오느냐? 이런 거죠. 그럼 들어오는 부분을 차단하기 위해서 뭐 실드를 한다든가 아니면 차폐를 한다든가 뭐 이런 내용들을 들어가면서 이제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한다든가 아예 못 들어오게끔 만들거나 그걸 뚫고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막아야 되죠. 흡수를 해주는 장비들이 여기 들어가서 내용들이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RC 조합에 가서 흡수를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갖다 써주시면 됩니다. 3교시